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사 김규식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용어에 저평가 우량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단히 우량주인데도 평가가 아주 낮게 나타난 용어를 말하는 것이죠. 우사 김규식 선생은 독립운동가로서 해방 후에는 좌우 합작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절세의 독립운동가이신데도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잘 안 알려져 있죠. 해방 전국에서, 그러니까 1945년 일제가 쫓겨나고 우리가 독립이 된 해방 전국에서 백범 김구 선생, 우남 이승만 박사, 우사 김규식 선생 세 분을 삼영수, 삼거두라고 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앞서 소개한 두 분에 비해서 덜 알려지고 연구도 덜 되고, 그래서 상당 부분이 묻혀있는 그런 분입니다. 해방 후에 미국은 최초의 우사 김규식 선생을 남한의 최고 통치 행정수반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나 우사 선생은 통일된 정부가 아니고는 분단 정부에서 어떤 직책도 맡지 않겠다, 단호하게 거부를 해서 결국은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우사 선생의 평생 과정은 어느 한때도 조국의 독립과 통일정부 수립, 이런 큰 목표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그런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조선 후기에 노론 계열이 거의 대부분이 친일 매국의 길을 걸을 때 우사 선생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것을 딛고서도 조국 해방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왔습니다. 우사 선생은 1881년 1월 달에 경남 통영에서 거기서 태어났지요. 그때 아버지가 동래부 하급 관리였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고향은 강원도 홍천인데 홍천 출신이지만 동래부에서 하급 관리를 할 때 김규식을 낳았어요. 김규식이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1살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사고 묻힌 천혜의 고아가 된 겁니다. 홍범도 장군 같은 그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박사가 어떤 인연을 가지고 고아원에 있었을 때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대단히 출생부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더우드 목사의 따뜻한 기독교적인 신앙 속에서 자라나다가 나중에는 세문안교회 선교사도 되고, 그리고 관립 영어학교에 들어가서 마침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서 귀국을 해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할 때 사무원 노릇을 하고, 어렸을 때에 영어를 배운 덕택에 독립신문에서 영문판 기사도 쓰고 사무원도 하고, 그렇게 지나다가 16살 때 언더우드 박사의 소개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버지니아주에 있는 로녹 대학을 나옵니다. 그 시대에 미국에서 로녹 대학, 명문대학이죠. 로녹 대학을 나온 분이 비교적 편한 미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한 거죠.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거의 고아처럼 생활을 하다가 다행히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 분이 그 편한 일자리를 놔두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피맺힌 활동을 하고 결국은 독립운동의 큰 뜻을 이룬 국가의, 민족의 큰 성자가 됐죠. 그러니까 김규식 선생이 32살 때 1913년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래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진 후에 납북이 돼서 만포진 부근 국경선이죠.
만포진 부근 벼로동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사망할 때까지 32년 동안을 오로지 조국 광복을 위해서 헌신하신 독립운동가고 애국지사입니다. 우사 선생은 호를 우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봐준 은인인 언더우드의 그 한자에 우자를 해서 우사라는 설도 있고,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할 때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목 위에 수술이 아물지 않아서 큰 혹이 생겼는데 우사 선생의 사진을 보면은 목 위에 큰 혹이 있는 것이 사진에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목 위에 혹을 달고 다니는 선비다 해서 우사라는 설이 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의 그 아호는 우사, 흔히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우사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사 선생이 가지고 있는 또는 행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학문을 연구한 학자로서의 지식인으로서의 독립운동을 하신 몇 분 안 되는 유행의 그런 어른입니다. 1935년 후반기부터 1942년 말까지 6년여 동안 상하이에 있는 복단대학, 명문이지요. 천진에 있는 북양대학, 성도에 있는 사천대학, 이런 그 중국의 명문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이 기간을 빼고는 26년 동안을 조국 광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 명문 대학의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항상 연대를 하면서, 유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30대에서 60대까지의 모든 생애를 조국 광복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분이다 하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사 선생은 학식과 덕망이 남달랐어요.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중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갖추었던 지식, 학문, 그리고 인품의 그 덕망을 갖추고 있어서 독립운동가들 세계에서도 그들 사회에서도 항상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조정을 하고 좋은 비전을 제시를 하고 또 동료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 이것을 화합시키는 그런 그 큰 어른 역할을 했습니다. 우사 선생은 문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가, 학문과 독립운동이라는 두 태제가 잘 부합되지 않은 것 같지요. 외적과 싸우는 사회의 그 치열한 내일 운명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그런 전선에서 학문을 하고 학문을 하는 학자와 독립운동가라는 양면이 동시에 구축할 수 있었던 분이 우사 선생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신령 양성론이거나 외교론을 주창을 했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독립운동 방략 중에서는 신령 양성론, 우리가 힘이 약해서 외적에게 나라를 뺏겼으니까 우리 산업을 일구고 학교를 세우고 공장을 짓고 해서 실력을 양성한 후에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그런 신령 양성론, 그리고 국제 정세, 외국의 힘을 빌려서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시키자라는 외교론, 이런 게 기독교 계열이거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주장했던 그런 노선인데, 김규식 선생은 미국에서 그를 공부를 하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선교사 노릇도 하고 했으면서도 독립운동가 방략 중에서는 가장 험난한 무장투쟁론을 주창을 했습니다. 실력 양성론, 언제 우리가 실력을 양성해서 일제와 싸울 수가 있느냐. 외교론이라는 것은 1차 대전 후에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또는 서양 여러 나라들하고 한 패거리가 됐는데 그네들한테다가 어떻게 우리 독립을 의탁할 수가 있느냐. 무장 전쟁을 통해서밖에는 일제를 구축할 방법이 없다. 그런 그 무장투쟁론, 가장 험난한 길이었지요. 이런 것을 거침없이 주창을 했고 그런 단체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사 선생이 걸어왔던 길을 큰 줄거리만 앞에서는 설명을 드리고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사 선생이
업적 중에서 가장 큰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1919년 1월 달에 1차 세계대전이 열린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그것을 알고 우사 선생은 몽양 여운형 선생 이런 분들하고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이라는 근대 정당, 우리나라에서 근대 정당으로서는 최초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한청년당을 만듭니다. 갑작스럽게 청년당을 만든 이유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강화회의에 조선의 한국이죠. 조선의 대표를 파견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직함이 없이 느닷없이 파견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조선의 청년들이 만든 애국단체다. 신한청년당을 만들어서 그 대표를 김규식 선생을 파견한 겁니다. 영어를 잘하고 불어를 잘하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규식 선생이 프랑스로 떠나면서 내가 혼자 가서 역할이라는 게 뻔하고 초청도 못 받고 그랬으니까 조선에서 우리 국내에서 권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사 선생의 부인, 그분도 참 훌륭한 독립운동으로 국가에서 포상도 받았습니다. 부인하고 몽양 여운형 선생의 측근 몇 분을 국내로 몰래 비밀리에 파견을 해서 민족 지도자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태동된 것이 1919년 김인현 3월 1일 3.1 혁명, 3.1 운동의 한 줄기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우사 선생은 파리로 가서 파리 강화회의 책임자들에게 조선의 조선 민족청년당의 대표니까 나도 회의에 참석을 해달라 그랬는데 일제가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해서 결국은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 대한독립청원서를 우리 조선이 이렇게 억울하게 일제에게 강제로 병탈이 됐으니까 그런 사정을 알고 독립을 좀 해달라 이런 청원서를 냈어요. 그 무렵에 국내에서는 1919년 3월 1일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그해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지요.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우사 선생은 초대 외무총장과 항무총장,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을 겸한 그런 역할을 맡고 얼마 후에는 국무위원 장관이죠.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 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임시정부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면서 분열되고 통합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민족혁명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 주석이 되고 그래서 임시정부하고 중경에 있는 김구 선생이 리더하던 임시정부하고 통합을 해서 임시정부의 부주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 일제가 패망하면서 32년 만에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왔죠. 그런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사 선생이 참여했던 단체, 조직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우사의 생애를 우선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사는 1898년 론옥대학을 3등으로 졸업을 하고 귀국해서 한때 서울에서 YMCA 초대 이사 겸 서기 그리고 얼마 후에는 YMCA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출발은 교육사업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에 잠시 국내에서 머무를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1905년 8월 포츠머스 회담에 한국 대표를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905년이라 그러면은 일제가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던 해 바로 그 직전이지요. 8월 달이니까. 을사늑약은 11월 달에 체결이 됐고 이때는 8월 달에 조선 문제를 변론하기 위해서 단신으로 혼자서 상하이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의 밀서를 가지고 뒤따라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못 오면서 석 달 동안 상하이에서 기다렸지만 결국은 고종 황제의 밀사가 오지 못함으로써 일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1913년 11월 달에는 밀사 사건이 수포로 돌아간 후에
중국으로 망명해서 중국의 혁명 지도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1911년 손문 선생, 이런 분들이 신의 혁명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타도하고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했던 그런 지도자들, 손문 선생과 냉귤 장군, 이런 분들을 만나서 중국의 신의 혁명 과정에 참여한 한국인이 됐습니다. 신규식 선생하고 우사 선생 정도 한 몇 분밖에 없죠. 중국 신의 혁명에 우리 한국 사람이 참여한 것은. 그때 참여를 해서 상당한 기여를 했고, 그리고 1918년 신의 혁명에 참여했던 신규식 선생, 호가 예관이지요. 신규식 선생이 세운 중국 국민당 요인들하고 한중 연합체인 동제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독립운동 단체로서는 처음 만든 게 동제사인데, 한국과 중국 지식인들이 두 나라의 유대를 위해서 공동의 힘으로 일제를 타도하자라는 목표로 동제사를 참여해서 여기에 중국의 망명에 있는 애국지사들을 다수를 끌어들여서 이 동제사를 크게 만들었고, 이 동제사가 나중에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큰 기틀이 된 겁니다. 그리고 1918년 11월 달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한청년당을 조직을 해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 국민의 성원리에 정부를 조직했지만 얼마 후부터는 일제가 국경선을, 그러니까 중국으로 건너가는 두만강, 압록강 이런 데를 철저히 경계를 하고 국내에서 청년들이 가는 것을 막고 3.1 혁명 후에 우리 국민들이 임시정부에 보내줬던 기금 이런 것을 차단하면서 임시정부가 대단히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외국에서 그 프랑스 조계에서 중국 사람들 통역관이라든가 수의 이런 사람들 월급도 못 줄 정도로 대단히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사 선생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미국의 역할이 그때 영향이 세계적으로 크게 있고 또 미국에는 적지 않은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너가서 구미위원부를 창설을 해서 위원장을 하다가 나중에 후임자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지요. 이승만한테 넘기고 다시 상하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임시정부에서 기여를 하다가 1922년 1월 달에 소련 수도 모스크바에서 극동민족대회, 극동이라 그러면은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이런 지역의 민족대회 대표자 회의가 열렸을 때 조선 대표로, 조선에서는 그때 56명이 참석을 했는데 한국의 대표 단장 자격으로 모스크바에 참석을 해서 회의 개막 연설을 하면서 일제의 야만, 조선의 독립 필요성, 조선이 독립되지 않고서는 극동의 평화가 올 수 없다라는 그런 유명한 연설을 해서 소련 지도자들로부터 크게 격려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때 더러는 조선 대표들 중에서 소련 공산주의와 함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사회주의에 경도된 분들이 들어 있었지만 우사 선생은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조선의 자주독립, 민족주의 노선을 천명을 했습니다. 우사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승만 박사의 외교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실력 양성론 이런 큰 줄기에 두 갈래의 흐름이 있었는데 우사는 무장투쟁을 통해서 강력한 군사훈련을 통해서 일제와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그 강력한 무장투쟁론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1942년 1월 달에 자신이 가지고 참여했던 민족혁명당의 주석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를 합니다. 1942년이라고 그러면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곧 패망할 가능성이 내다 보일 때 우리 임시정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4분 5열로 분열돼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김구 주석이 리드하고 있는
중경의 임시정부에 참여를 해서 부주석을 맡고 그와 더불어서 좌우 합작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주축이 되었던 민족혁명당, 그리고 우사 김규식 선생이 거의 대표였던 민족혁명당 세력하고 김구 선생이 중심이 된 조선독립당, 이 세력하고 합쳐서 좌우 합작정부가 수립된 게 1942년 1월 달, 일제가 패망하기 4년 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독립운동을 최상층에서 지휘를 하게 된 겁니다. 우사 선생은 일생 동안 당대의 우리 한국 독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전체 당시 2천만, 3천만 우리 국민 중에서 세계를 가장 많이 누볐던, 대부분이 한국이나 일본 아니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우사 선생은 폭이 대단히 넓어서 거의 국제무대, 세계를 무대로 삼아서 독립운동을 했던 거의 유일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97년 미국 버지니아주 로녹대학을 졸업을 한 후에 1901년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노스피드 국제학생대회에 나가서 국제학생회의에서 우리 대표로 참석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을 시작으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1904년에 귀국을 했죠. 프린스턴 대학 같은 데는 미국에서도 인류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학인데 이런 대학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거기 학교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그런 좋은 제안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생명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국내로 들어온 겁니다. 그때가 1904년 을사늑약 맺기 1년 전이지요.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면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포츠머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상해로 갔다가 후임자들이 밀서를 가지고 안 와서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쿄에서 열린 세계 학생 기독교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서 일본의 침략 노선을 비판하고 그리고 일제가 언제 이렇게 강해졌는가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오면서 독립의지를 더욱 굳히게 됩니다. 1913년 7월 달에는 조선 인삼을 팔러 간다는 구실로 여권을 받아서 상해로 건너가죠. 그때 조선 총독부가 김규식 선생이 미국에서 그런 좋은 자리를 다 버리고 국내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니까 뒷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일본 헌병 경찰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조선 인삼을 팔러 간다는 구실을 삼아서 여권을 얻어가지고 상하이로 건너가서 그때 마침 국내에서 망명해 와 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을 만나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김규식 선생이 신채호 선생한테 영어를 가르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두 분이 만나서 조선 독립의 운동, 독립 과정, 방법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그렇습니다. 1914년 8월 달에는 이태준, 유동열 이런 독립운동가들과 외몽골에 있는 우르가라는 곳에다가 우리 독립훈련 군사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는 이미 일제가 여러 가지 탄압을 하고 일제 밀정들이 우글거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외몽골까지 건너가서 거기다가 우리 국내에서 청년들을 불러다가 군사기지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기금 마련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변장을 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기금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미 일제가 지배하고 있었던 관계로 돈을 만들지 못해서 외몽골에다 군사기지 설치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을 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1920년 10월 달에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와이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만나서 독립자금, 독립기금 모금 이런 역할을 하고 중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지요. 오스트레일리아 들려서 수상을 만나가지고 조선 독립을 협조해달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우사 선생이 그 무렵에 국제사회를 그렇게 누비면서 광범위하게 독립운동을 했다. 그런 그 족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1922년 1월 달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스크바에서 극동민족대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상해를 출발해가지고 심양, 장가구, 고비사막, 몽골, 우란바토르, 바이칼, 이르쿠츠크, 모스크바 이런 길을 한 3개월간 거쳐서 지금은 모스크바까지 비행기로 한 6시간, 7시간 하고 기차로 가도 북경에서 8시간 정도 갈 수가 있는데 그때는 석 달, 넉 달을 고비사막까지 몇 차례 길을 잃기도 하고 몽골 바람에 며칠간 굶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뚫고서 결국은 모스크바까지 가서 국제대회 개막 연설을 하고 그런 분입니다. 1927년 무창, 중국 무창하고 항구에서 장개석 정부가 북벌군하고 싸울 때 우사는 천진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북벌군에 참여해서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함께 싸웠던 그런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중국의 주요 도시 대부분 일본, 만주, 몽골, 시베리아,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여러 나라 지역을 순방하면서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 이유, 독립 필요성 이런 것을 강조를 했고 한때는 그 간질환에 시달리기도 하고 몽골 같은 데 갈 때는 열흘 이상을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몽골에서는 또 모피를 팔아서 여비를 마련하고 화북지방 이런 데서는 인삼을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독립운동가들은 먹지도 입지도 않고 사는 것처럼 마치 이슬이나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고 그러는데 독립운동하는 분들도 먹고 사는 사람이고 더욱이 낯선 이역에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금이 있어야 되고 여비가 있어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상태고 그랬을 때 인삼 장사도 하고 모피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세계를 무대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분이 우사 선생입니다. 우사 선생은 해방 후에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 이런 분들하고 삼거두, 삼영수 정도로 추앙받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서도 활동 영역은 대단히 넓었습니다. 1947년 12월 달에 민족자주연맹이라는 단체를 조직을 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체의 외세와 극좌, 극우를 배격하고 제3의 정치 노선을 추구한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지역, 계층, 세대 분열이 심한 상태입니다마는 해방 후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지요. 특히 극좌, 극우, 친소, 친미, 친중 이럴 때 우사는 민족자주연맹을 결성을 하면서 일체의 외세를 배격하고 그때는 소련과 미국이 38선을 붕괴 삼아서 남쪽에서는 미군정, 북쪽에서는 소련이 주둔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모든 외세를 배격하고 극좌와 극우를 배격하고 제3의 정치 노선을 통해서 통합된 민족국가를 세우자. 그러면서 금일의 조선에는 독점 자본주의 사회도 무산 계급 사회도 건립할 수가 없다. 미국 측이 주장했던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는 좋은 거죠. 그런데 독점 자본주의, 우리 한국 사회가 최근에 와서 이 독점 자본주의 체제로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무산 계급 사회, 이것도 거부한다. 이 선언문에는 해방 후에 우사가 추구했던 그런 정치 이념, 정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우사의 정치 노선 이런 것만 제대로 따른다고 해도 좌우 합작, 극우 국자 배격, 그리고 독점 자본주의와 무산 계급 사회를 배격, 배치 이런 그 자세, 이런 정책, 철학을 현재적인 가치로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1948년이 되면서 남쪽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분단 세력, 북쪽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또 분단 세력, 이것이 두 개의 분단 정부가 수립될 그 직전이지요. 그래서 1948년 4월 달에 우사는 남북 협상을 하자. 남북이 이때 갈라지면 영원히
통일정부 수립은 어려우니까 남북 협상을 하자. 그래서 4월 달에 이 협상론을 펴면서 북한 쪽에다가 내가 북한을 갈 테니까 그 전제 조건으로 5원칙, 5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이것을 북한 당국이 받아들여 준다고 하면은 북한을 가겠다. 이때 백범 김구 선생도 우사 선생의 방북 5원칙에 동의를 해서 함께 가게 되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5원칙은 첫째는 여한 형태의 독재 정치라도 이를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자. 이것은 남북한에 다 동시에 그러자는 거죠. 어떤 형태의 독재도 거부하고 진정한 민주국가를 건설하자. 두 번째는 독점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배격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승인하는 국가를 만들자. 그때 북한에서는 이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사유재산 제도를 승인하는 국가를 건설하자. 세 번째는 전국적인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중앙정부를 수립하자. 남쪽의 분단정부, 북쪽의 분단정부도 배격하고 전국을 삼천리 강토에서 3천만 국민이 통일정부를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네 번째가 여한 외국에도 군사기지를 제공하지 말자. 남북한에 그때 이미 미군과 북한의 소련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여한 외국, 미국이나 소련에도 군사기지를 제공하지 말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미소 양군이 조속히 철퇴에 대해서 먼저 두 나라 군사가 철퇴 조건, 방법, 기일을 협정해서 공포해라. 이런 5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북한이 이런 요구 조건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은 북한을 올라가겠다. 그리고 김구 선생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평양으로 올라갔지요. 1948년 4월 21일 날 아침 일찍 북행길에 오른 평양으로 올라가는 우사는 개성을 거쳐서 낮 12시경에 38선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신문 기자들이 따라갔지요. 자동차에서 내린 우사는 38선 편말을 붙잡고 이제 내가 짚고 있는 편말을 뽑아버려야겠다. 그러나 그것은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결의가 합심만 한다 그러면은 뽑아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비장한 발언을 한 후에 평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때 당시 신문 기사에 나와 있지요. 평양에 도착한 우사는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당시에 남북한에 있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 이런 지도자 회의를 소집을 한다. 그래서 평양으로 남쪽에 있었던 많은 단체 대표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사는 김구 선생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과 함께 이른바 사김회담, 유명한 사김, 그러니까 네 분이 다 김씨였지요.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이 네 분 사김회담을 통해서 김규식이 주장했던 5대 원칙, 5원칙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그 논의를 하고 더불어서 그때는 지금은 남쪽이 전기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 소풍발전소, 백두산 밑에 있는 그 소풍발전소에서 전력을 서울로 보내주지 않으면 서울이 암흑천지가 됐을 그럴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북한 당국이 남쪽에 그 소풍발전소 전력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회담, 사김 회담에서 김구 선생하고 김규식 선생이 북한 당국에게 전력을 그대로 보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안중근 의사가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1910년 3월 26일 여순 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돼서 유해를 찾아오지 못했지요. 그래서 김규식 선생하고 김구 선생이 김일성하고 김두봉에게 안중근 의사 유해를 함께 찾자 그런 제안을 했지요. 그리고는 이제 상당 부분에는 합의를 했는데 남쪽에서는 미군정, 북쪽에서는 소련 세력, 또 남쪽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분단 세력, 북쪽에서는 극좌파 공산주의자들 이런 세력들이 다 반대를 해서 결국은 사김회담이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에 김규식 선생은 남쪽으로 김구 선생하고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8년 5월 달에 남한에서는
재헌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한에서는 9월 9일 날 또 북한에서 총선거가 이루어지고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그렇게 김규식 선생과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분단 정부가 남쪽과 북쪽에 각각 2개가 세워지면서 우리는 그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6.25 전쟁, 냉전, 지금 와서는 핵 문제, 사드 문제, 이런 한반도 문제가 언제 불바다가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게 됐습니다마는, 당시에 김규식 선생, 김구 선생 이런 통일정부 수립 지도자들은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반드시 통합정부 좌우 합작 이런 것을 꿈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남한으로 다시 내려온 김규식 선생은 김구, 조소왕, 조항구, 홍명희, 김창숙, 조성환 이런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7거두 회담을 통해서 우선 남쪽에 분단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반대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분단 정부를 수립하면은 머지않아 동족 상쟁이 이루어진다. 이런 우려를 했지만 결국은 양쪽에서 다 분단 정부가 수립이 됐고, 우리는 모두가 아는 대로 6.25 전쟁을 치렀고 그렇습니다. 우사 선생은 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렇게 그 지식인의 나약성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러는 우사 선생이 그때 그 미국이 남쪽의 최고 책임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맡아서 통일정부 꿈을 이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분단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시 하지 미 군정사령관 하지 장군이 평양에를 갔다 왔다고 해서 상당히 호통을 치니까 우사 선생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항상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지팡이로 그 하지 장군의 탁자를 내리치는 그런 그 호기, 패기 그런 것도 보여주었고, 그 이승만 박사가 김규식 선생보다 한 2살 위여서 김규식 선생은 항상 이 박사를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본의 아니게 그 좌우 합작을 하도록 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러니까 우사가 어느 날 이 박사한테, 형님은 대통령병에 걸려서 대통령 아니면 세상 못 살 사람이지만 나는 대통 아니면은 대통, 그때는 권련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대통에다가 그 담배를 말아서 피웠지요. 나는 대통 아니면은 못 살 사람이니까 내가 그 대통이나 피우게 내버려 두라고, 그런 그 비화 같은 것도 남고 그렇습니다. 해방 후에 그리고 6.25 과정에서 우사 선생은 납북돼서 결국은 국경선 근처에서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우사 김규식 평전을 쓰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광이 불료, 번쩍 빛나는 사람들이 있죠. 독립운동가에 빛나게 성자처럼 빛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사 선생처럼 빛이 나되 번쩍이지 않는다. 이걸 한자 사자 수로로 성어로 광이 불료. 우사 선생은 그렇게 평생을 독립운동을 해서 인덕과 학문과 지성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극좌적인 또는 극단적인 극우적인 그런 노선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나되 번쩍거리지는 않는 그런 독립운동가. 우사는 국경지대의 차디찬 시골병원에서 역사가 우리를 배반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쓸쓸하게 눈을 감았는데, 이 얘기는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지도자인 마르크 블로우가 나치에 쫓겨서 산속 병상에 신음할 때 했던 그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현대사를 살펴보면은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하고도 비통하게 돌아가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지요. 백범이 그렇고 우사가 그렇고 더 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전선에서 피를 뿌리고, 더러는 이름 석자도 알려지지 못한 채 지금도 고온이 이역에서 떠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친일파들, 분단주의자들, 외세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권력, 재력, 학계, 언론, 검찰 이런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을 해서 한때 기득세력으로 살아온 경우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사 선생은 연구자들이 평가하듯이
결코 실패한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품은 뜻과 살아온 역정, 과정 이런 것들은 향후 우리가 통일정부를 수립할 때 그리고 통일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국가가 우리 정치가 정치인들이 실천해야 될 독점 자본주의도 북한식의 사회주의도 아닌 민주공화제 실시 이런 것은 우사 선생이 꿈꾸었던 철학이고 비전이고 우리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역경을 딛고서도 민족 독립을 위해서 삶을 버릴 수 있었던 뜻 그런 그 독립운동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도 학문을 하고 특히 셰익스피어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할 수 있었던 그런 정신 문, 사, 철 여기다가 외교 거기다가 독립전쟁 이런 폭넓은 지식과 학문과 철학 거기다가 독립전쟁 이런 실천적인 철학을 겸비했던 우사 선생 미국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가장 잘 이해할 걸로 알고 대한민국의 초대 행정수반으로 천거를 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무사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감투를 위해서 분단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철학 그런 비전 때문에 결국은 이걸 거부했던 그런 용기 그리고 끝까지 통일정부 수립 좌우 합작 국경선에서 어려운 시골 병원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도 조국 통일에 대한 염원 이런 것은 독립운동가 한 분의 비극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런 분의 족적을 생애를 철학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당대인들은 조국 통일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야 인간다운 삶인지 저는 이런 것을 우사 선생의 생애에서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고 제가 평전을 쓴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